안녕하세요, 리베한입니다. CSS 속성 중에 매일 쓰는 것들이 있죠. 오늘은 제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는 CSS 속성 10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너무 기본적인 건 빼고 진짜 실전에서 유용한 것들만 모아봤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먼저 5개를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예제로는 에스펙트 레시오와 오브젝트 핏입니다. 에스펙트 레시오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한번 예제를 들어보죠. 프로필이 있습니다. 프로필 이미지를 사용자가 업로드했을 때 정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무조건 동그라미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프로필에서 이미지를 만들 때 가로 다음에 높이를 주어서 ORM으로 해서 정사각형을 만든 뒤에 보더 레디우스를 많은 값을 주게 되면 동그라미가 됩니다. 물론 이 방식을 사용해도 되지만 수정사항이 있거나 디자인 변경이 있을 거나 다른 컴포넌트에서 이 가로값이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위드스 8rem, 그럼 세로도 함께 8rem을 수정해야만 비례해서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주지 않습니다. 바로 에스펙트 레시오를 1로 주게 되는데요. 1이라고 하게 되면 종횡비, 가로가 8rem이면 높이도 8rem으로 1:1 비율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줄여보면요. 4, 3, 10 이런 식으로 비례해서 바로바로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점이 있는데요. 잠시 주석 처리를 하다 보면 이 이미지는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가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에스펙트 레시오를 한 다음에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레디우스를 할지라도 이 이미지는 높이가 가로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이미지에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핏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버를 쓰게 되는데요. 그럼 좀 더 나은 이미지로 볼 수가 있죠. 커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주변부가 잘리더라도 비율을 유지하면서 이 형태를 꽉 채우기 위한 값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컨테인을 쓰게 되면 해당 이미지의 직사각형을 유지하지만 지정된 크기 가로 세로 10rem의 크기를 꽉 채우려 하진 않아요. 무조건 이미지를 다 보여줘야 된다는 조건이 컨테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커버를 써서 모든 영역에 꽉 채우되 이미지가 잘려도 된다라는 정의로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갤러리 리스트가 있는데요. 크기가 각각 다릅니다. 이건 조금 더 밑으로 나와 있고요. 이거는 상당히 높이가 부족하죠. 이런 것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강제로 높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CSS를 가게 되면 위드스만 100% 줬는데요. 이 상태에서 높이를 100%를 주게 되면 물론 원하는 형태에서 꽉 차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양을 잘 보시게 되면 다시 주석 처리를 해봐서 보면 양이 갑자기 키가 되게 많이 커져 있죠. 덩치가 많이 커져 있습니다. 이미지 손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오브젝트 핏을 통해서 커버를 하게 되면 이미지가 조금 잘리더라도 이미지가 꽉 채움과 동시에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좀 손상이 일어나지 않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로 세로 100%를 써서 그리드의 셀의 크기와 비례해서 이미지의 높이를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미지에 종횡비를 줘서 이미지의 크기가 그리드의 크기가 아닌 내가 원하는 크기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펙트 레시오를 쓰기 위해서는 가로 세로 값 중에 하나를 제거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에스펙트 레시오에 예를 들어 4:3 비율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는 4:3 비율로 사진이 나오게 되고요. 예를 들어 1:1 비율로 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면서 이미지가 가득 차고 손상이 없는 모습을 오브젝트 핏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그마와 같은 디자인 툴로 제공을 받았을 때 이미지의 백분율을 계산을 해서 16:9인지 아니면 4:3인지 특정한 비율대로 유지를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레이아웃이 손상이 일어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렌더링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패딩 인라인과 패딩 블럭, 그리고 마진 인라인과 마진 블럭입니다. 마진 인라인과 마진 블럭, 패딩 인라인과 패딩 블럭, 이런 여백을 주는 것들의 속성을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사용하는지 간단한 개념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보통 패딩을 준다고 했을 때 양쪽의 패딩, 즉 X축으로만 패딩을 주고 싶으면 0에 20픽셀 이렇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마진을 줬을 때 상하로 마진을 주고 싶어요. 그럼 30픽셀에 0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주게 되면 나중에 좌우에 여백을 주거나 상하로 여백을 줬을 때 재정의를 해야 되고 해당 선택자 점수보다 같거나 더 커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선택자의 점수가 낮게 되면 바로 여기에서 다른 방법을 줘야 되는데 바로 패딩 레프트 20과 패딩 라이트 20을 줘서 양쪽으로 여백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패딩 탑을 줘서 따로 재정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진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불편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패딩 인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딩 인라인은 인라인 방향, 즉 X축을 얘기합니다. 좌우 방향을 20픽셀을 넣게 되면요, 패딩 레프트와 라이트처럼 양쪽으로 여백을 주는 효과를 일어날 수 있고요. 마진도 마찬가지로 마진 블럭을 주게 되면 마진 위아래로 준 효과와 같은 효과가 납니다. 대신에 마진이 좌우엔 여백이 없고요, 패딩도 상하로 여백이 없는 것입니다. 패딩 상하로 주기 위해서는 블럭을 주시고 하게 되면 좌우 여백이 20이고 상하 여백이 10이 된 거예요. 마진도 마찬가지로 인라인이 존재하는데요. 자, 이렇게 주게 되면 상하 여백은 20, 좌우 여백은 10픽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좌우 여백에서 왼쪽과 오른쪽이 다를 경우에는 20과 10 이렇게 주게 되면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이 되고요. 블럭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값을 주게 되면 위, 아래 여백이 됩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자면요, 이 픽처라는 클래스에서 가운데 정렬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로 크기를 주고 마진형 오토로 가운데 정렬을 하죠. 하지만 여기서 단점이 0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 픽처보다 더 높은 선택자나 아니면 같은 점수의 선택자를 뒤에 써줌으로써 마진의 위값이나 아래값을 재정의해야 됩니다. 점수 문제 때문에요. 그렇지 않고 마진 인라인에 오토만 주게 된다면 가운데 정렬이 유지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픽처에 추가적으로 MT20을 주게 된다면 이 점수가 이전에 있더라도 MT20 같은 10점 각각 선택자가 10점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마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마진 탑으로 다시 20픽셀을 넣어두라도 지금 바로 반영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진 블럭을 하셔도 되겠죠. 위아래로 마진을 줘서 각각 30픽셀씩 마진을 더 넣어줘서 이 점수 체계에서 서로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마진이나 패딩 이런 것들 주실 때에는 좌우 여백 또는 상하 여백을 줄 때는 마진이라는 속성으로 모두 다 해결하기보다는 그 방향을 정확하게 써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네스팅 기법 중에 하나인 부모 참조 선택자가 있습니다. 자, 현재 게시판이라는 곳이 하나 있고요,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팝업이 생기면서 버튼의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버튼이 작죠. 하지만 팝업을 열게 되면 팝업 안에 있는 버튼은 커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드를 보게 되면 이 그룹이라는 클래스 안에 버튼이 있고 버튼의 크기를 다시 재정의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버튼의 정렬을 또 다시 바꿨는데요, 기존의 클래스 버튼은 이곳에서 정의가 혼자 정렬용으로 클래스를 주고 버튼도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클래스를 줘서 해당 버튼을 각각 디자인을 제어했는데 특정 컴포넌트, 팝업이라는 컴포넌트 안에 있다는 조건만으로 다시 이곳에서 재정의를 해버린 것이죠. CSS 표현 방법 중에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컴포넌트 자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 참조 선택자를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것을 잘라서 이곳에서 다시 재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갭이 10픽셀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대신 이 그룹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독립적으로 쓰여진 그룹은 정의가 되어 있지만 팝업에 있는 그룹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네스팅 기법에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재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팝 오버라는 속성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면, 즉 %를 뒤에 놓게 되면 앞에 있는 선택자의 자손으로 내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자손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모가 직계 부모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팝 오버 안에 클래스 그룹이라는 것이 포함만 되어 있으면 내가 바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복사를 해서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 그룹이라는 클래스 내에서 팝 오버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그룹이라는 정렬용 클래스는 여기저기 클래스에 또는 특정 부모에 속해 있을 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클래스 자체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운영 관리나 재활용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버튼도 한번 재정의를 해볼 텐데요. 버튼 1 같은 경우에는 높이와 폰트 사이즈가 부모가 팝업이 있기 때문에 팝업이 있을 때는 버튼이 커지는 효과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곳에다가 만약에 팝오버라는 속성에 버튼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높이와 글씨 크기는 적용이 될 거다 라고 정의를 해주게 되면 이 버튼 전용 클래스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특정 부모를 만나게 되면 나의 형태가 바뀔 수 있게 재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유용하죠. 마찬가지로 버튼 2번 또한 나의 부모들 중에 팝 오버가 존재한다면 나의 크기는 다른 버튼처럼 같이 커지거나 형태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컴포넌트를 각각 관리를 했을 때 그 컴포넌트 내에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지, 다른 컴포넌트에 포함됐다고 해서 그 컴포넌트 안에서 새로운 컴포넌트를 정의하려고 하면 나중에 운영하거나 제작하실 때 굉장히 복잡한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작업하시는 게 좋겠죠. 자, 네 번째로는 제가 많이 사용한 것 중에 하나인 셀프입니다. 그리드를 하다 보면 셀프라는 정렬을 종종 쓰곤 하는데요. 지금 한번 그리드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이 상하로 있고요. 더보기가 우측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룹이라는 클래스를 제어를 해볼 텐데요. 공간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크기를 좀 키우겠습니다. 자, 이 공간에서 디스플레이 그리드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그리드를 하는데 템플릿 컬럼스에서 1FR씩 각각 나눠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개발자 도구를 찍어서 해당 공간을 확인해 보면 그리드는 현재 이렇게 격자 형태로 나오게 되죠. 기본적으로 정렬 자체가 스트레치이기 때문에 버튼도 꽉 차 있고, 그리고 이 서브 타이틀은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버튼 자체를 오른쪽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모어는 그룹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클래스 모어가 그룹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리드 컬럼을 2에서 3으로, 그리드 로우를 1에서 3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보기라는 버튼이 이 영역에 꽉 차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역시나 현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보기라는 버튼은 이곳에 이렇게 중앙에 오고 싶어요. 이럴 때 바로 셀프라는 정렬을 사용하게 됩니다. 셀프라는 정렬은 자손에게 셀에 포함된 컨텐츠가 하게 되는데요. 이 더보기라는 버튼 자체가 현재 이 셀에 안에 있기 때문에 셀 자체의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축 정렬인 justify 셀프를 통해서 그리드 셀 안에 정렬을 함으로써 end를 주게 되면 우측 정렬이 되고요. align 셀프를 통해서 교차축의 정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센터를 하게 되면 교차축으로부터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드 레이아웃을 했을 때 이 셀프라는 것을 정말 많이 쓰게 되거든요. 이 그리드 셀 안에서 충분한 정렬이 가능하니 그 부분까지 고려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 타이틀과 스테이트 10이라는 것을 좌우 정렬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좌우 정렬을 할 텐데, 물론 플렉스 방법이 있지만 저는 그리드 방법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 2를 만들어 볼게요. 그룹 2를 선택을 해서 그리드를 만들었고요. 템플릿 컬럼스를 각각 1F8로 나눠 갖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본 정렬이 스트레치다 보니까 justify 셀프 자체가 스트레치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측으로 정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배지라는 클래스가 부모가 그룹 2일 경우에는 justify 셀프가 end로 가게 되고요. align 셀프가 가운데로 오게 돼서 주축과 교차축, 주축은 우측, 교차축은 가운데로 포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쓰는 속성 중에 하나인 얼라인 아이템들과 얼라인 컨텐트입니다. 얼라인 아이템들을 보통 플렉스에서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그리드에서도 얼라인 아이템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모지를 제가 크기별로 놓았는데요. 이 이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플렉스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모지를 상하로 교차축을 이 중앙으로 배치될 수 있게 각각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땐 얼라인 아이템즈를 쓰면 되겠죠. 얼라인 아이템즈를 센터를 쓰게 되면 가운데로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미지는 픽처라는 이 클래스를 가진 ULLI는 현재 제가 그리드로 만들었는데요. 그리드에서도 과연 이 정렬을 가운데로 맞출 수가 있을까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온라인 아이템들을 써서 센터를 넣게 되면 모든 행마다 하나의 그리드고 각각의 행인데 행마다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죠. 그래서 온라인 셀프로 이때는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아이템들을 통해서 모든 아이템들이 교차축으로 중앙 배치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컨텐트 부분에 수직으로 중앙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수직으로 중앙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했었죠. 줄 간격을 높이만큼 맞춰도 텍스트가 수직으로 중앙으로 올 수가 있었고요. 또는 플렉스를 써서 방금 했었던 아이템들을 통해서 센터로 가도 중앙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쓰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바로 수직으로 중앙 배치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컨텐트가 있습니다. 온라인 컨텐트에 센터를 하게 되면 중앙으로 오게 되는데요. 현재 이 컨텐트라는 클래스는 스펙 요소입니다. 자, 블록으로 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인라인 블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라인 블록을 하게 돼도 마찬가지로 수직 중앙이 가능합니다. 스팬 자체는 디스플레이 인라인이기 때문에 인라인 자체는 높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직 정렬이 되지 않고요. 이 온라인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인라인 블록 요소에 전부 다 수직 정렬이 가능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온라인 센터까지 하게 되면 수평 정렬은 텍스트 온라인, 수직 정렬은 온라인 컨텐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가 텍스트가 있어도 되고요. 인라인 요소가 있어도 됩니다. EM을 감싸놔도 중앙 배치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곳에 인풋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인풋 태그를 놓아도 수직 배치가 중앙으로 됩니다. 옆으로 가야 되는데요. 바로 가로 크기가 부족해서 그런데 가로 크기를 늘려보면 둘 다 수직 배치가 가운데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결국 줄내림이 되더라도 이곳에 BR을 써서 줄내림이 되더라도 이 전체 공간에서 가운데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테이블, 디스플레이 플렉스, 디스플레이 그리드를 통해서 만들었지만 이제는 온라인 컨텐츠를 통해서 인라인 블록 요소, 일반 블록 요소에도 수직 중앙 배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SS 속성 총 5가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실무에 사용하시면서 정말 자주 쓰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댓글로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5개를 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